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전 독작가 간호윤 선생님을 모시고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쓰라 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좀 펼쳐 가볼까 합니다.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쓰라.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간호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저 백조부님께 제가 이제 뭐 명심보감 같은 거를 갖다 이제 배우면서 한문을 이제 접하게 됐고, 또 제 고향이 이제 경기도 화성군 이제 장안면 사곡삼리라는 곳인데 그 이제 이름이 흥천이에요. 흥아릉자에다가 이제 샘천자. 거기서 이제 제가 가평간가인데 한 300년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유교적인 그런 풍습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국문학 중에서도 아마 고전을 그렇게 이제 또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전 독작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고전을 전공하니까 고전을 읽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쓰고, 그래서 독과 작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서 고전 독작가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직업명입니다. 많은 고전 독작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시지만 또 두루두루 명사로서 이렇게 전국 각지를 경향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주 명강의를 이렇게 강연을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즘 뭐 어디로 이렇게 많이? 뭐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공주 좀 다녀왔고요.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침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녀왔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광주 이제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가끔씩 저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광주도 이제 경영자들의 모임인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를. 그러니까 다산과 뭐 연암에게서 경영인들이 배울 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군요. 뭐 학교 강의도 강의고, 그 다음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려면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실 텐데.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한 1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공부의 길로다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제 몸이 이제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톤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라톤을 해서 올해만 42.19km를 5번 뛰었고요.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54km도 뛰고 101km도 뛰고요. 한 달에. 그렇게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42.19를 완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완주를 5차례씩이나 이렇게 하시면 거의 뭐라 그럴까요? 가학 수준이 아닌가요? 전문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완주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글쎄, 마라톤을 시작한 지가 한 이제 8년 정도 되는데요. 마라톤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제 몸무게가 거의 뭐 90kg에 아마 육박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던 몸무게가 지금 74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자기를 이겨내는 극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출판을 하는 후배가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동생인데, 이 동생이 거의 한 10년 동안 마라톤을 이렇게 해요. 하면서 늘 제게 이제 강권을 하죠. 형님 마라톤이 그렇게 좋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단축 마라톤도 있다면서요.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뭐 있죠. 5km도 있고 10km도 있고 이렇게
거기부터 출발해서 한번 마라톤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아. 늘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1년에 5차례씩이나 이렇게 앞으로도 계획이 가을철에 또 마라톤 대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가을에는 이제 조선일보 마라톤이 있습니다. 강원도 저기 춘천에서. 예. 와, 대단하십니다. 어쨌거나 그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어떤 근기가 그렇죠. 아주 굳건해야만 네. 그것이 가능한 그런 일인데 하여튼 뭐 존경스럽습니다. 마라톤은 이제 5km, 10km 이런 건 이제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요. 예, 예. 이제 하프, 하프. 21km 이제 하프부터는 이제 마라톤이라고 이제 붙여줍니다. 하프도 힘들죠, 사실은요. 21km 뛰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마라톤 얘기를 좀 더 달리기 얘기를 좀 더 하면 우리 체력장 검사인가요? 학교 다닐 때 그 1000m 이렇게 그렇죠. 뛰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거 뛰고 나면 하늘이 샛노래져서 1000m 뛰고도 그렇게 하늘이 샛노랗고 온통 그냥 뭐 완전 기진이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41.19 완주를 5차례씩이나 하고 1년에 거의 뭐 7, 8회 이렇게 하신다는 것. 그야말로 초인적입니다. 연습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못 뛰죠. 그러니까 이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라톤은 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 마라톤 선수들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여담입니다만 선생님 막걸리 좋아하시죠? 술 좋아하죠. 막걸리 그렇게 잡수고 또 네. 마라톤 그 어떻게 견디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술을 먹기 위해서도 또 마라톤 하는 거예요. 마라톤 했기 때문에 예.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주량도 아주 뭐 보통이 아니시라는 그 얘기 좀 들었습니다. 자, 얘기 조금 넘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서라 책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하면 이것이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개정판인 걸 보니까 아마 한번 출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완을 좀 하셔서 맨 처음에는 이제 2012년에 이제 조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조율. 그래서 예. 이제 이 조율 사장님이 참 아주 꽤 괜찮으신 예, 분인데 예. 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조율해 보겠다고 해서 조율인데 세상에 조율을 당하고 계시더구만요. 참. 그래서 책 너무 나가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출판업이 지금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빌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교양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많은 독자들이 사랑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꽤 괜찮은 그런 답이 이 책 속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조금만 이 제자가 이 제자가 청남 전도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써주신 거예요. 청남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각의 이제 1인자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5분 뭐 사석에서 이렇게 뵙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성정이 굉장히 고도셔서 지금도 그 에너지가 기가 대단하신 분이죠. 아주 뭐 기가 대단하셔서 그 옆에만 있어도 그냥 기를 팍팍 이렇게 좀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존경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신문 같으면 연재 형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 이 방송이니까 이제 시리즈 형식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오늘 이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서라라고 하는 이 책의 주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이제 제가 37개보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약 37개의 꼭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37개의 꼭지는 이제 5개의 이제 단계로 다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마음, 심론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삶을 바라보기, 관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 읽기, 동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 개를 모아서 이제 사론, 생각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쓰기, 이제 서론이라고 해가지고 요 5단계를 나누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앞에는 이제 논, 그 다음에 이 논에서 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이야기는 해 풀어가지고 해가 이제 그래서 뒤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논과 해 그래가지고 5개의 단계 그리고 그것을 갖다 37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근데 지금 그 우선 이 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읽으면서 37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38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8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나?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예, 여기서 이제 기울다 이렇게 나눈 것은 사실은 이제 손자병법에서 그래요?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예, 제가 짐작이 그렇게 썩 뭐 이게 틀리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여러 챕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첫 장을 이렇게 피면 이제 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논이라고 하면 많은 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독자들이 또는 일반 사람들이 논이 뭐냐 도대체 논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선생님 좀 풀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어떤 자기 견해 같은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논이죠.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바라보고는 또 책 읽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다가 제가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산 선생님이라든지 연암 선생님이라든지 또 기타 이 속에 수많은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논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글쓰기, 우리나라의 책 읽는 방법에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모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구체적으로다가 한번 어떤 그 학술적인 그런 견해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학문적으로다가 좀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갖다가 탐구해 봐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 논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생각을 우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요즘 뭐 학교에서 대입인가요? 또 대학 갈 때 논술 이런 개념의 가장 그 초기 단계.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논의 방식이다. 제가 이제 이거를 구성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를 이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논술 지도가 과연 가능한가? 또 아이들은 어떻게 이 논술을 갖다가 풀어나가야지 될까?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기술적인 연마를 하거든요. 근데 글쓰기는 절대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는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름대로 다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누구래든 다 이거 좋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도 좋고 다 좋지만은 대학 대입을 갖다가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또 교사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쓰기는 했지만 제가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런 어떤 완전한 책으로다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제가 제 생각만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대학을 이제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수능인가요? 그걸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학생들이 이제 논술 준비를 하죠. 그 기간이 불과 2-3개월, 길어봐야 2-3개월인데 그 안에 논술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이 풍토가 이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럼 거기는 테크닉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미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그 방식을 습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의 축적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식의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 책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 내면화시켜야 돼. 자기 자신에게 내면화시키고 그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자기 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좀 교육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저는 뭐 들여다보면서 뭐 안타까운 그런 참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논술 같은 것을 뭐 글의 통일성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갖다 뭐 벗어나지 말아라. 글의 완결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맨 앞과 맨 뒤에 문장이 이제 같이 쓰면 글의 완결성 같은 건 되거든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다가 찾아낸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뭐 채점의 기준에는 창의성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창의성이 있는지 저도 이제 논술 채점 같은 것을 해봤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글은 대부분 다 아롱이다롱이에요. 거기서 거기지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없는 데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화해서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것이 창조인데 그럼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창조가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글을 잘 쓰려고 그러면 뭐 다독 많이 읽고 뭐 다장 많이 써보고 있고 다상량 많이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다가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읽고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걸 찾아낸 거죠.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라. 생각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다 생각을 한번 해봐라. 쓰기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 이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선인들이 이제 해놓으신 것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제가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실어놓은 거죠.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심론, 관론, 동론, 그 다음에 사론, 서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5장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론은 무엇이고 관론은 무엇이고 동론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모든 것에서는 사실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집을 짓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데 이것은 글쓰기나 글 읽기 또 공부를 하는 데서도 모든 것에서 다 필요한 게 마음입니다. 경영 윤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도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사물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이 종이 한 장에서도 그전에는 이게 종이로다가만 그전에는 보았었죠. 종이에 여기에 뭐 고문 먹물뻥을 몇 개 있는 것이 글자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에도 여기서 햇빛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는 지금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도 볼 수가 있고요. 빗방울도 볼 수가 있고요. 태양도 볼 수가 있고, 이 또 재질을 만든 그 재지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무슨 뭐 글을 쓴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종이 한 장에서 어떤 면은 우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삶을 바라보기가 다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책 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은 하얀 종이에다가 자음과 모음을 갖다가 그냥 찍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 글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 그 다음에 문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읽은 게 아니죠. 책을 읽고는 그것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이 또 실행으로까지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그냥 1페이지부터 뭐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 그러면 읽은 게 아니라 정말 잘 읽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읽는 방법을 이제 적은 게 바로 이제 동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까지 요 3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이제 생각을 지금까지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나는 어떠한 글쓰기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뒤에 자기가 이제 글을 쓰더라도 이제 아롱이 다롱이 글, 이제 도낀 개낀 글은 이제 쓰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 끝은 이 처음에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내 마음인데 맨 뒤에 이제 서론에서도 결국은 내 글쓰기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이 책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나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책을 쓴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강권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 책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글쓰기, 여러분들의 책 읽기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네. 이 책의 끝은 처음도 나, 끝도 나. 그래서 이 책을 다 오신 뒤에는 이 책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그러한 글쓰기의 세계, 책 읽기의 세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바탕이, 네. 기본 바탕이 되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정신, 그 다음에 글, 여기에 대해서 지침서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바로 다산과 연암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다산 너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자가 됐죠. 또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또 자부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산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구체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아주 뭐 쉽게 대답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누구인가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 접근을 보면 어떨까요? 예. 뭐 이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다산보다는 연암 선생이 더 먼저죠. 예. 연암 선생이 이제 1737년에 태어나셨고, 다산 선생은 이제 1762년에 태어나셨는데, 다산 선생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쓴 분입니다. 약 500권이 넘는 그런 이제 책을 쓰셨는데, 다작이시죠. 물론 이제 천재적인 것도 이 양반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귀양지에서 써진 겁니다. 강진에서.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총에 썼던 분이 이제 바로 다산인데, 정조 임금이 이제 승하를 하자, 1800년에 이제 승하를 하자, 바로 이제 다산은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양지인 강진에서 쓰게 된 글들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것이고요. 다산의 글은, 전부 다 우리 조선을 지향을 합니다. 예. 우리 조선의 백성들. 그러니까 나는 조선인이니까 감작 조선시라 달게 내가 조선에 글을 쓴다. 근데 그렇게 그 당시 글이라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천재적인 그런 면도 계시지만은 백성들을 상당히 사랑하셨고요. 그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애절량 같은 그 참 글은 참 그 슬픈 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암행어사도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지내면서 그러한 어떤 굴곡진 그런 백성들의 삶을 그걸 그대로다가 그려냈다는 거. 그리고 목민심서 같은 것은 뭐 이제 대작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맞습니다. 관리로서 예.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양반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학월 삼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뼈가 3번 뚫어질 정도로다가 공부를 하셨다니 얼마나 그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노론 대명문가 출신이죠. 예. 할아버지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지내 이제 지돈용 부사를 지내셨고요. 근데 과거 시험을 갖다가 피했습니다. 왜냐면은 당대의 사회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은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당시 과거장이 난장판이라는 말이 과거장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난장판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또 과거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 전유물이 되었고 그 과거를 갖다가 피한 뒤에 이제 글을 쓴 거죠. 마찬가지로 다 조선의 백성들을 썼습니다. 이 연암 선생도. 그리고 양반들의 잘못된 점 그것을 갖다가 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을 문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둥이. 전염병을 옮긴다고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인정물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어떤 사물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동무라든지 이제 유득공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박제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글을 또 따라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을 옮긴다. 그러나 그것은 전염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준 게 어찌 전염병입니까? 근데 그 당시 글이라는 것은 이제 문필진안이라고 해가지고 문은 반드시 진나라와 한나라 때 가서 써야 되고 시필성당 시는 반드시 성당 때 가서 써야 된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고담 준론을 쓰라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임금님에 대한 맹세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쓰는데 연암 선생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거를 썼으니까 그들이 세계에서 볼 적에는 연암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암 선생의 이러한 마음이 참 역병처럼, 진짜 전염병처럼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섹스피어 다 알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섹스피어 다 합니다. 함린, 뭐 오델로. 그러나 연암 박지원의 양반적 읽어본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저 입시 준비나 조금 단편적으로 읽은 것, 호즐이라는 작품이라든지 연료함량박시전이라든지 이해덕 선생전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것을 좀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이 세상 갖다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 한 시대를 거쳐가면서 한 개인이 그 사회에 대해서 통렬하게 어떤 관점을 책으로 이렇게 펼쳐낸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성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제 그동안 뭐 우리 조선조 500년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와 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양분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통치 이념 뭐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말한다면 아마 민보다는 사 위주의 그 이념 정치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제 물론 장단점을 다 갖고 있겠지만 조선 만엽에 그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사대부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혼란한 시대상이 되고 그 혼란한 시대상은 다시 민중들의 피폐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현상을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자, 다산과 연암이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주 뭐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고 한 200여 년 정도는 이제 괜찮게 내려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군의 시대도 있었고 세종대왕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선조를 지나면서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정말 큰 그 어떤 문화를 갖다가 이제 바꿔 놓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어떠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임진왜란 이후에는 더 강건해졌거든요. 조선이 더 강건해졌다는 소리는 그 이념이 공고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념이. 그래서 거기서 더 강조하게 된 것은 이제 오륜, 삼강 오륜을 갖다가 아주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백성들을 이제 옥죄이는 삶이 이제 되었었지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1700년대쯤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사실 이제 지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들만의 이제 리그가 있고 일부의 사족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탕평책이라는 것, 태평성대를 만들어 보고자 이제 탕평책이라는 것을 갖다 만들었지만 사실 이 탕평책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가 있습니다. 그 탕평책은 이제 누구를 위한 탕평책이냐고 그러면은 임금을 위한 탕평책이지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탕평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론, 남인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싸움을 했었던 건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을 했었던 거잖아요. 정치를 하니까. 근데 그들이 싸움을 안 하면은 임금은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편하고 그 다음에 신권이 죽는 거죠. 왕권은 강화가 되고 신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계는 왕의 세상만이 되는 거지. 결국은 이 탕평책이 종조의 승하와 함께 바로 세도 정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도 정치로다가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로다 볼 적에는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뭐 문화의 융성 시대라고 영종조 시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실상은 어떠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부패해지는 첫 단계가 임진왜란 이후에 거기서부터 저는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어떠한 국가 이념으로서 너무 삼강오륜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다가는 영종조 시대의 탕평책이 또 한 번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다가 집어넣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길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조금씩 더 말을 한번 해보죠. 지금도 이제 탕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표면적으로는 뭐 드러나지 않지만 권력을 분점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 근데 능력 위주보다는 어떤 그 세력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탕평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가끔 보기도 해요. 그것이 물론 이제 장점도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과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그 현실에도 지금 현재에도 그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그렇죠. 원래 이제 탕평책이라는 것도 이제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경에 나온 말인데 이제 부당 불편 무리를 짓지 않고 이제 편을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편을 갖다가 이렇게 짓지 않으면은 탕탕하고 또 불편부당 한쪽으로다가 편을 이렇게 먹고 한편으로다가 무리를 짓지 않으면은 이렇게 평평하다 물이 이렇게 평평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부당 불편 왕도 탕탕 불편 부당 왕도 평평입니다. 왕의 도는 왕의 길은 탕탕하고 왕의 길이 평평하다라는 것이지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백성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남인과 소론이 또 소론과 노론이 서로 치열한 정치적인 논쟁을 벌여야지만 거기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조가 승화했을 적에는 이미 그들의 세력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외척들에 의한 세도를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항할 만한 맞대응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주제, 그다음에 현실과 이 글의 내용, 그다음 글쓰기의 어떤 뭐라 그래 정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갈 텐데 좋습니다. 이 얘기 하시면서 현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또 선생님께 여쭤볼 말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제 의견도 또 한번 개진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서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책이 담고 있는 시대 상황, 정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은 곧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간호윤 선생님 모시고 이제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우리가 그 심론 단계로 이렇게 들어갈 테고 심론의 제 1개 소단 적치라고 하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